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미연 RN서치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새누리당 내용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했고 그중에 바로 유승민 의원이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미 복당이 됐죠. 이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태 교수님, 어떻게 내일 좀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마무리 안 되면 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쿠데타니 뭐니 좀 과계관용화가 오가다 뭐 친박 의원들 한 70여 명 중에서 그중에 조금 강성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 한 8명 정도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렇긴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이상 그 확전을 하는 것보다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좀 사과시키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좀 사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와중에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저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아니 일단 결정됐으면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더해서 분란을 키우느냐, 이런 걸 지금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복당돼서 이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되고 내일 김의옥 비대위원장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만나서 앞으로 이제 비대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수습책을 논의를 할 겁니다. 저는 과거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일단 안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라 이거예요. 예. 유승민 의원도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논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지금 친박 70여 명 중에서 20여 명 정도가 강한 목소리였다고 하셨잖아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인데 어제는 한 8명 정도가 의견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평론가님, 이게 좀 네. 친박계 내부의 강운이 좀 이번에 갈린 것 같아요. 뭐 분화라는 해석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좀 뭐 많이 나간 건가요, 해석이? 예, 전 뭐 분화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 사태 초기부터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복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 핵심들 간에는 어느 정도 묵시적인 그런 교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 일부 친박계들은 그런 내용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의 얘기를 해오셨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친박계가 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듯한 식으로 또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받기는 받되 약간의 경고성 의미로 이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이제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수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3일 내에 지금 팍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친박계의 전반적인 동의하에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모양새 때문에 반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청와대와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다. 저는 거기에는 조금 좀 퀘션 마크가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 모양새는 지금 어떻게 이제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지만 저는 이것은 21일이 돼봐야 한다. 왜냐하면 21일 날 국무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해서 저는 21일 날 결정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마음이 좀 부글부글해도 지금 나서서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지금 사태를 지금 추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비박들 입장에서는 작전이 성공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렇게 급속적으로 할 줄 아무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친박은 지금 혀를 찌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의원님이 이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 상황 정리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뭐 이런 거는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어야만이 친박들한테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단합, 뭐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일부 친박들이 이제 강력 반발하긴 했으나
뭐 불과 일주일 전에 사실은 개파 해체하기로 다 선언도 하고 뭐 밤에 그렇죠. 술자리도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때, 예,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청와대도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이번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일 국무회의 발언, 거기서 그럼 다시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시키라든가 제명 조치시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푸시를 할 강하게 압박을 넣을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당의 이제 화합, 통합 이런 것을 더 훨씬 더 강조하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앞으로 추이를 보긴 해야 되겠으나 이게 의외로 이 좋은 조짐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 통합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복당 문제에 관여할 사안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뭐 뒤에서 한국 정치의 그런 밀실 정치의 그런 폐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논평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좀 당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고 들어오신 김에 좀 그 부분은 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좀 본인이 앞으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가야 된다 한 번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아까 저기 무게파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징성은 있지 실질적으로 당에 단합하려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화합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새누리당이 혁신위에서 다루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뭐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의 정체성 문제도 있을 테고 대통령이 예전에 배신의 정치 얘기한 것도 그렇죠. 있을 텐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복당하냐 마냐가 쟁점인 거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출마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예.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게 비박들이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되돌아오기를 바랬던 거는 비박들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무슨 4.13 총선 이후에 뭐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상임위 위원장을 뽑는다든가 그런 결과를 보면 비박들이 이제 친박들한테 밀렸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부다수의 평론가들은 생각할 때 이번 8월달 정당대회에서는 상당히 친박이 약진이 두드러질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박 주자들 중에 당권을 좀 노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게 비박들이잖아요. 그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와서 당권이 좀 나와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도 당권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문제는 대권이 내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헌 당규에는 당권과 대권이 지금 분리돼 있으니 이번에 좀 더 혁신 위해서 또 당권 대권을 분리돼 있는 조항을 또 삭제해달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몰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혁신위를 만들어서 비박의 승리로 지금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만약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킨다면 이번 당권에 도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누가 나온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온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 저는 우리 뭐 김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좀 제가 한번 유승민 의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내용과 많은 어떤 당의 환란의 중심에 있다가 당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의 대표를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유승민 의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을 추스르고 좀 로키로 가야 된다. 로키로 가면서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규합하고 다음을 봐. 여기서 당대표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총선 패배 이런 후유증 때문에 혁신위를 끌어가지고 당의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이런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조금 로우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거기 생각이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다시 복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그 친박계의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은 전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지금 바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이게 뭐냐하면 전당대회가 지금 구도대로라면 비박계의 뚜렷한 주자 없이 친박계의 뚜렷한 뭐 최경환 전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를 비롯한 몇몇 어찌됐건 친박 주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냥 친박 일색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복당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혁신위 자체도 그냥 친박계 일색인데다가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그냥 친박 일색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대선 흥행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당권 주자에 어떻게 보면 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비주류를 규합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흥행몰이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페이스메이커 보고요. 역할을 해달라.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또 새누리당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 당권 도전을 굳이 피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요. 지금 사실은 당대표 되기가 저는 그 현재 그 개파 구도상으로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의 그 이른바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새 결집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할 가능성이 의외로 높고, 물론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아까 김명 소장님, 박태우 교수님 의견이 또 다 다르시네요. 뭐 당권 도전 하냐 마냐부터 나갔을 때 될 거냐 말 거냐.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당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이 한 열흘 정도 벌써 지났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좀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상돈 자체 조사단장께서 발표하는 걸 저도 듣고 보았는데 신문에 나온 수준도 안 되는 그 너무 단순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수긍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중앙선관위가 지난 8일 검찰이 고발한 핵심 관계자인 김수민 의원, 박선수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 총장 자체적으로 조사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호텔 수주 물량이 큰 업체에서 연락이 안 된다면서 거기도 또 조사도 안 했다고. 두 곳 중에 한 곳. 예, 그렇죠? 이런 예. 자체 조사를 내놓고 뭐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제가 방송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라리 위기가 오면은 잘하면 기회가 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털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듯이 역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허술하게 하고 허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칼 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당이 또 다른 위기를 만드는 그런 아주 악수를 두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소장님은 어떻게 근데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뭐 지금 악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뭐 15%로 사상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그 추구했던 게 바로 새정치인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디베이트가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게 불거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새정치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다만 뭐 정당 지지율만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더 가서는 안철수 위원회 상임 공동 대표의 이미지마저도 추락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빨리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김수민 의원의 의혹을 빨리 틀고 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금 느껴지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좀 안타깝죠. 뭐. 묘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네. 지적을 하신 건데, 두 분은. 전공법으로 가야죠.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뭘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은 밝히고,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실무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뭐 전직 사무총장, 또 현직 사무총장도 일부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전현직 사무총장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책임지고 뭐 사퇴를 하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정리를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어찌됐건 그 결정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결정을 좀 미루고 있고 본인들의 정책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계속 침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석연치 않은 해석들만 지금 해명들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 보도를 좀 타긴 했습니다만 20억 원으로 이제 그 홍보 업체하고 인쇄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이튿날 이제 2억 계약금을 줍니다. 나머지 이제 90%는 중앙선관위에서 비용 보전 받으면 이제 받아가라 이렇게 이제 된 사후해주겠다. 거고요. 예. 자 그렇게 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계약금 2억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억 천을 지금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로 그날 당일날 바로 이제 돈을 보내거든요. 이거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 10%밖에 안 받았으면 본인들이 또 줘야 될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조인값도 줘야 되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또 디자인비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도 보통 10%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전비 자기가 90% 잔금 받으면 그때 다 준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브랜드 호텔만 유일하게 전부를 다 100% 다 받아가는 겁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선관위에 이 통상적인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거래 내역이라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가 그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홍보비는 얼마, 페이지당 얼마씩 이렇게 산정돼 있는 비용이 있어요. 페이지당 사실은 2014년 단계에서는 12만 8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피짜리 만들었거든요. 그 곱하기 8하면 얼마 됩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서 2년 동안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15만 원 한다 하더라도 곱하기 8하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천이라는 금액이 넘어가면서 또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국민의당 PI 개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 PR 개발비로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이 선거 홍보물 디자인에만 쓰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선거 시절에 선거 때 이제 이루어지는 계약의 관행들 그런 거 내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거래 관행들 이거하고 비춰볼 때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 결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빨리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라. 안 그러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특히 호남 지지율이 더 급락하기 시작하면 아마 좀 막기 힘든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자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문제가 저희가 이제 없다니까. 잘못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소장님 뭐 지금 여론조사 업계에 계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네.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 2% 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폭은 아닌데 좀 흐름이 어떻게 갈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흐름이 중요한 거죠, 추세가. 왜냐하면 그런데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라는 면이 지금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층이 바로 호남 아닙니까? 근데 예.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출렁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때는 4.13 총선 이후에 50%가 가깝던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은 20% 후반이나 아니면 조사 기간만 조금 다르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더민주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호남에서도 끝까지 이런 지지를 국민의당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솔직히 뭐 호남에서 지지를 철회해버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은 정말로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바닥을 모를 네. 정도로 지금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는 리베이트 의혹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먼저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새정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인가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계속 이야기하시고 위기에 몰릴 때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뭐 그런 데서 조금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를 예. 보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지율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르고 더민주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과거 보수 세력,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국민의당으로 지지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중도 보수 정도겠죠? 예. 되돌아가는 현상과 더불어서 호남 지지층 가운데서 더민주 지지하다가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 역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네. 지금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 이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효과로 해서 사실은 좀 한번 새누리당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지지층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다가 이번에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복당함으로 해서 저는 이 중도 성향의 그 보수 세력들이 추가로 저는 새누리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 안 그래도 그런 불리한 국면인데 지금 이 사건까지도 저렇게 미결 상태로 계속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결 상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미결 상태로 저렇게 질질 끌고 오래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빨리 정치적으로 이건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정치 이야기하는데 이번 사건은 뭐 리베이트 의혹뿐만 아니고 새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민 앞에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김수민 의원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부분도 아주 지금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일감몰아주기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협소하고 명분이 적어요. 그래서 새 정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이라도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 이런 부분에 해명을 하고 잘못한 건 털고 가야지. 계속 이렇게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그걸 믿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억울한 게 있더라도 털고 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른 이슈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인데요. 이제 헌법 바꾼다. 지금 다시 개헌 문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사롭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네. 좀 개헌이 조금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얘기만 하다가 근데 사그라들고 해서. 저는 그 개헌 얘기를 지금 뭐 정치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게 저는 물론 정치권에서 물론 이게 이야기되는 것이 뭐 옳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개헌 얘기를 하는 게 이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또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좀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은 저는 개헌 얘기는 좀 많이 하지만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기 대권 주자들 중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 4년 중임제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볼 의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반면에 이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 중심제가 너무 중심제에 의해서 폐단이 많으니까 의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 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하고는 좀 의견이 좀 안 맞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기가 불일치하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되면 만약에 21대 총선을 차기 대선하고 동시에 치르자고 만일 결정이 나면 이번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만 하고 끝나야 돼요. 반토막이 나는 반토막 거죠. 나는데 예. 누가 그 대통령 국회의원 하기가 얼마나 한 번 하기 힘든데 임기 2년만 하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임기도 불일치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마 저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시 되돌아 말하면은 대선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걸로 대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후에는 본격화될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또 이 대선 그때 미래 대통령이 차기, 또 예. 권력을 또 5년을 또 4년을 또 줄여라. 뭐 이게 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는 새누리당에 유력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반기문 총장이니까 친박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반기문 총장을 그러면 이 이혼 집정부제에서 외치만 맡기고 내치는 좀 우리가 좀 해볼까? 친박계에서. 친박계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권력 나눠 먹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생각만큼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개헌 문제를 권력 구조 문제로만 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헌법을 왜 개정해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20% 정도의 문제가 나머지 80%는 훨씬 큰 지금 가치의 문제가 있고 3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너무 적습니다. 그 옷을 입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적어가지고 국가 효율성도 안 나오고 정말 불편해가지고 국가 경영이 어려운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접근하고 그래서 당들도 당리 당략장이 되지 말고 국가의 전략을 농하는 국가의 전략장이 되라. 이게 서글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 주권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하느냐, 경제 정의 문제는 어떻게 더 강화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들을 어떻게 축소해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좀 더 감시를 받는, 감사원 감시를 받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권력구조 단지 이게 뭐 4년 중임제냐 이원 집정제냐 이런 문제는 20% 정도로 보고 헌법 정신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확대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 장치를 만드는 그게 80%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사회, 뭐 환경 여러 가지가 다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치 거죠? 문제. 그래서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개헌 논의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전체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물론 이 문제를 꺼냈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득이 안 되니까 집어넣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김용호 국회의장도 그 시절에 헌법자문위원회 만들어가지고 20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도 다 사문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로 가면은 결국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게 개혁 문제 항상 그건 공감대가 다 일부분이니까.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임기 초반에 그 새 대통령이 개헌하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정을 막 이제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려는 그렇죠. 시점에 개헌 논의 예. 이제 제기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겁니다. 임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대통령 권한하고 관련이 되는 예.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개헌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지금 자꾸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여전히 좀 과도하다는 거거든요. 이원집정부제 얘기 나오는 것도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예. 지금 국민들이 현재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게 두 대목입니다. 야, 너무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행정부도 그렇고 그 국회 여당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 눈치만 본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분산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리고 또 5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5년 사실은 좀 너무 길다. 그래서 4년 정도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하고 해서 뭐 마음에 들면 8년으로 차라리 더 미국처럼 하자는 거죠? 밀어주고 예. 그런 그 생각도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것이 유력 대권 주자, 특히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민주 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이제 강력한 야권의 이제 후보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 또 다른 또 잠룡들이 의외로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력 대권 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유력 대권 주자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해외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반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애매한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개헌하기가 더 용이한 그런 상황이다. 임기, 뭐 대통령 임기 부분 또 국회의원 임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호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도 그렇기 때문에 될 가능성 이제까지 맞았던 여러 차례 개헌 기회 가운데서 그나마 이번이 최고의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어쨌든 해봅니다. 해야 된다.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네요. 정치권에 예.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를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개헌 정국에서 좀 틀을 트게 접근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죠. 이게 정치인들이 하자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제 늦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짧게 더불어민주당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여론에 좀 비켜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순항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는요. 하나 변수가 이해찬 의원이 복당하느냐 부분인데 이제 새누리당 복당과 맞물려서 얘기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김종인 대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당연 당규에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1년 이내는 복당을 불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8월 달에 있을 그 정당대 출마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 이제 복당을 그렇죠. 허락해야 된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왜냐하면 괜히 지금 했다가는 새누리당처럼 또 혼란만 올 수 있으니 이제 차기 지도부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약간 하는 것이 더민주에게 이로울까 하는데 저는 약간 캐션 마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가자. 시간을 두고 예. 왜냐하면 친노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면은 그나마 좀 예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늦게 하셔도
그다지 하는 게 더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하고는 정반대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가 주류인 상태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비박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가 반대하는 속에서 이게 복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지금 더민주는 친노 친문이 주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도 물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노라는 거죠. 주류 세력하고 이 결이 같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당내 논란이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겠죠. 김종인 대표와 이제 그 당내 지금 남아 있는 일부 비주류의 반대가 이제 논란이 여지가 있는 건데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조만간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만들어집니다. 그분은 친노계이거나 친노 친문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미는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뭐 굳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서둘러서 할 이유도 없고 이해찬 전 총리 입장에서도 뭐 빨리 들어와서 당에 와서 뭐 뭔가를 해야 될 전당대회 출마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원 당규상으로서도 원래 탈당한 사람은 1년 내에는 복당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개파가 다르니까 본질은 역시 개파 간의 갈등 아니겠어요? 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해찬 전 의원이 지금 밖에서 활동하든지 원내에서 활동하든지 친노의 좌장으로서 활동은 어떻게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의 문제 같습니다. 뭐 시간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미연 RN서치 소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